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저녁에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월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도 아닌 미국의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의 하락은 18% 이상이 될 것이며 월세 시장은 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와 높은 금리 혜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도 함께 짚어봅니다. 앞으로 10년 안으로 한국을 앞지르고 세계 경제 3위가 될 나라에 관해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열린 이야기와 함께 하실 주제 함께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열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단지 단 1분이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유가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여러 영상의 주제 내용 중에서 한번 짚어볼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초저녁 잠이 많고 아침에는 누구보다도 아무리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는 이러한 습관들, 과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가시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계신가요? 노인들은 대부분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스케줄이 있어서도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뇌의 시상하부의 노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시상하부는 수면과 각성, 생체 리듬,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시상하부가 노화가 되면, 늙어가면 수면과 각성의 주기가 깨지면서 생체 리듬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또 시상하부는 잠을 잘 때에 심부 체온을 1도 떨어뜨리고 일어날 때는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상하부가 노화가 되면서 체온 조절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젊은 층보다 2시간에서 3시간 일찍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정상 체온으로도 일찍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면 패턴을 깨트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아침잠이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40대, 50대 중년 이후가 되면서 이 깊은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서파 수면이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깊은 수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의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청년기에는 엎드려 자더라도 코를 골면서 자더라도 세상 모르면서 자는 그 시간 동안에 깊은 숙면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가 낮잠 시간이 없어도 활동량에 대해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죠. 이 서파 수면, 즉 깊은 수면의 전체 수면이 이 20%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중년에 이르면서 이것이 3%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 멜라토닌을 따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멜라토닌을 먹고 있습니다. 5mg을 먹고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적정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5mg을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먹으면 바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면 잘 깨어나지 않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만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분비량이 늘어서 자정서부터 새벽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해가 뜨면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멜라토닌은 뇌의 이 송가체에서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송가체가 퇴화를 하면서 멜라토닌의 분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송가체라는 단어를 사실 알아서 먹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정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서 멜라토닌을 먹고 자는 일을 정말 피곤하거나 다음날 스케줄이 중요한 게 있거나 그러면 깊은 숙면을 위해서 먹고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1세에서 65세의 멜라토닌 최고의 분비량은 20세에서 35세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멜라토닌의 회사나 이 성분이나 이 약 제약을 홍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는 점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면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 시간에 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되도록 낮잠은 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잠을 피하는 일을 노력을 합니다만, 어느 시간에 갑자기 떨어지는 체력과 당뇨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피곤이 엄습해 올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면 순간 1, 2분 졸고 있었다는 점을 아주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낮잠을 피한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자기 전에 흡연이나 음주는 삼가를 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뀐 수면 리듬 때문에 불면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우리는 수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소량의 수면제를 먹거나 인지행동의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권하고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수면제를 먹으면 아무래도 좀 해로운 점이 많다라는 의식과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좀 더 있기 마련이죠. 아주 심하면 수면제를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지행동의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한다. 이 부분은 치매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기억력과 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아무래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와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제목에서처럼 나이가 들수록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 시상하부의 노화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점, 다른 분들보다 우리가 상식이 늘어나시는 우리 열린 이야기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일 우리가 국제 뉴스를 보면 이름들 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한 번씩 국제뉴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을 또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리고 뉴스나 시사 매체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이나 그 사람에 대해 비춰지는 얼굴의 모습을 보고 더 호감도를 느끼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 사람이 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2024년에 대선에 나오지 마세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얼굴 좀 비추세요 라고 바란다라는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에 몇 살인가요? 80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살인가요? 4살이 적은 76세입니다. 고령이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까지 되는 나이입니다.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CNBC라는 미국의 방송이 이 공개를 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는 이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지난 11월 달 마지막 주에 대상을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10명 중에 7명이 바이든 대통령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마를 해야 된다는 응답자는 몇 명일까요? 30%가 아니죠. 무응답자도 있기 때문에 19%에 그칩니다. 즉 1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꼴이 그래 나와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1명은 나는 아무런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7%이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86%나 됩니다. 무당층에서는 66%였다고 하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면 내년 초에는 대선 출마 여부를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몇 달 후입니다. 한두 달 후죠. 지난
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미국의 분위기 속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6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도 나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출마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응답자가 또 10%죠.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은 3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바라지 않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88%, 무당층의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는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답을 하고 계시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 이 8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미국 최초,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80대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원치 않는 응답자 중에서는 이 8%만이 그의 나이를 이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으니까 나오지 마세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47%가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고, 지난달 10월 같은 조사에서 46%에서 5%포인트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는 54%로서 직전 조사보다 4%가 올랐다고 하네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만 CNN은 여론조사 12월 1일에서 7일 첫째 주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월 말, 지금 2달 전에 말과 같은 조사에 41%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이긴 하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같은 해 시기 49%보다는 현재 낮죠. 응답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적 문제 능력, 대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경제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36%만이 지지를 했고, 이 치솟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에는 33%만이 응답자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민에 대해서는 38%, 총기 정책에 대해서는 39%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50% 이상의 국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응원을 받고 있는 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의 하락을 예상을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현재 아파트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 연일 보시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의 하락은 앞으로 18% 이상, 그런데 월세 시장은 더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 함께 또 짚어봅니다. 12월 달에 이 마지막으로 또 있었던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있을 금리 인상, 연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서 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에 이 2023년도 내년에도 집값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폭이 둔화를 하면서 이 낙폭은 올해의 하반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죠. 내일일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한 예측 모형으로도 내년도 주택 가격을 전망한 결과 한국의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전년 말 대비 3.5%까지 하락을 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도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지역별로 봐볼까요? 지역별로는 주택값이 서울은 2.5%, 수도권은 3%, 지방은 4%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서울은 4%, 수도권은 4.5%, 지방은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주사년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지연 등으로 집값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하락폭이 둔화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이 보합세 혹은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8.5%, 서울은 9.5%, 수도권은 13%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폭 사이의 퍼센트가 굉장히 크죠. 전세와 월세 시장은 매매 수요가 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에 고금리와 전세 대출 어려움을 따른 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값은 떨어지고 월세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념이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재미없고 월세로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미이겠죠. 내년에 주택 전세는 전국의 4.0%, 수도권은 5.5%, 서울은 3.5%, 지방은 2.5% 등 모두 하락을 하는 반면에 월세는 전국의 1.3%, 수도권은 1.5%, 서울은 1%, 지방은 1.2%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주택 인허가의 물량은 올해보다 30%가 줄어든 38만 호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공과 분양 물량은 여전히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고 건설사들은 이 폐업을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택시장,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열린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더 자세히 좀 더 필요한 실질적인 주제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많이 사용하십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인터넷 뱅크죠. 그런데 이 높은 금리 혜택에 관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이 한국의 시중은행에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을 한 뒤에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즉 농협, 수협, 그리고 각 4대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은행 전면 앞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금리 4.9%, 심한 경우는 5%의 금리를 주겠다라는 정기 재금, 정기 적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을 좀 자제를 해라라고 얘기한 뒤에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 간에는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그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 이 K뱅크라는 곳을 예를 든다면 10일 이 파킹 통장, 즉 수시 입출금 통장인 플러스 박스 금리를 연 2.7%에서 3%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K뱅크는 지난달 27일 정기예금 금리를 연 5%로 올린 데 이어서 약 3주 만에 또다시 수신 상품 금리를 인상을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 토스뱅크는 최대 1억 원에 대해서 연 2.3% 금리를 제공을 했었고요. 13일부터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연 2.3%,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4%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4%면 이자율이 괜찮죠. 자, 이 역시 고액 가입자를 유인해서 수시 잔액을 불리라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적금의 이 상품 금리도 종전 연 4%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인터넷 은행의 이런 흐름은 수신금리 인상을 사실상 중단한 주요 시중은행과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자 은행권의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후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 전환을 하고 있죠. 12일 현재 은행연합회의 예금 상품 금리 비교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정기예금의 금리는 영 4.45%에서 4.93%로 불과 5일 전인 지난 7일 4.48%에서 4.95%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대 은행 중에서 일부에서는 연 5% 상품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것은 최근에 은행채, 단기물 등 시장 금리가 내린 영향도 있지만 당국의 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것은 금리의 오름내림에 따른 수신 잔액의 변동폭이 주요 시중의 은행보다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몰리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지체하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은행은 수신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지 않았었던 지난 10월 수신잔액이 지난달 전보다 약 1조 5,700억 원가량 감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활성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자,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을 통해서 이 이율에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이신 분들은 자주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은행은 한 군데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인터넷 뱅킹, 우리가 아직까지는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인터넷 뱅킹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는 계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잘 사용을 하시고 앞으로 인터넷 뱅킹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율에 대해서 4% 5%보다는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이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참고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앞으로는 10년 안으로 앞지를 나라들이 있다는 소식 함께 짚어봅니다.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경제력, 또 제일 1위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현재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초적으로는 인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 때문에 함께 짚어보시고요. 자, 인도가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제치고 제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CNBC 미국의 방송에 따르면 S&P 글로벌은 인도의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평균 6.3%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인도는 2030년까지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인도의 GDP가 오는 2031년까지 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인도는 옵쇼링, 즉 옵쇼링이라는 것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의 이 맥킨토시에 관련되어 있는 애플사의 제조업체들이 모두 인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조업 투자, 에너지 변환, 선진 디지털, 인프라 등 경제 호황을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인도를 10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국가, 3위의 주식시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 국가도 그렇지만 주식시장. 인도는 탄탄한 국내의 수요와 서비스 부문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GDP가 전년 동기보다 13.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도 6.3% 성장률로서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 6.2%를 넘었고요. 전문가들은 인도 자국을 제조업 강국과 외국인 투자 허브로 만들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이 국내외 기업의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 플리스, PLIS, 즉 생산 연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GDP 중 제조업 비중이 현재 15.6%에서 2031년에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무역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인도 경제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숙련된 노동력 공급과 지정학적 사건 발생 가능성, 정치적 실수 등도 인도 경제의 리스크 요소로 지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인도의 실질적 GDP 증가율은 8%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전망을 보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여건에 역풍이 불고 있을 수 있다, 불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다는 사실. 즉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상위 1%에서 5%가 이끌어간 분위기만 되더라도 인도는 전 세계의 10년 안에 경제 3위의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에서 있었던 제조업들이 중국을 하면서 중국을 벗어나서 인도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단 1분 30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생활을 보는 모습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